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주위에 도와주고 싶은 사정이 딱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쓰이고 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전 똑똑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 아이들이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다 키웠죠.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 키운다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동기였어요. 전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남편을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들 많이 말했었죠. 뭐 그만큼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도 둘 다 공부를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말이죠.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행복해요. 저는 뭐 직장에 대단한 미련이 있다거나 이루고 싶은 거대한 꿈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공부를 잘했고 그만큼 성적이 나왔고 부모님이 성적이 아깝다며 가라는 학교를 골라주셨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취직한 거라 직장에 별 미련은 없긴 했어요. 게다가 저희 집이 좀 많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남편도 잘 벌어왔으니 아이를 가지고 낳기 시작한 시점부턴 일을 부담 없이 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더라고요. 인제 와서 복귀를? 왜?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애들 다 크고 내가 집에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더라고. 또 나 찾는 사람 있다는 것도 고맙고. 제 말에 남편이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복귀했어요. 남편은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생과는 사이가 각별했어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는 동생인 것도 물론 그 이유가 되었지만 서방님이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좀 약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서방님을 매우 각별하고 애틋하게 생각했었어요. 결혼 전에 처음으로 서방님을 만났던 날도 어찌나 동생 거리며 챙기는지 서방님이 다 민망해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야. 뭐 하나도 못하는 애 취급 좀 그만해. 어른은 무슨? 아직 내 눈엔 애야. 참 우애가 좋은 형제지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외동딸인 저는 그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동생을 예뻐하고 챙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자매가 없는 저도 서방님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동생이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말입니다. 대학 졸업하는 거, 취직하는 거, 결혼 준비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리고 아이의 아빠가 되는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가족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서방님이 결혼하겠다고 참한 아가씨 하나를 데려왔을 때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동서에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형수님 정말 친누나가 있어도 형수님 같진 않을 것 같아. 정말 좋으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어느 집보다 우애가 좋은 형제의 형수 서방님 사이였습니다. 결혼식 날 주책맞게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주변에서 누가 보면 친누나라고 생각하지 절대 형수님이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키운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울면 어째?
그러니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만큼은 아니었지만 동서와 저도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 연이 된 거니 뭐 딱히 나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사이가 아주 좋은 편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쇼핑하러 가거나 하면 자매 사이로 오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저는 늘 여자 형제를 갖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중에라도 생긴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자매처럼 보이나? 저야 좋죠. 형님이 더 미인이신데. 행복했습니다.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동서가 아이를 낳고 난 뒤부턴 그 아이들도 사촌 동생을 보겠다며 거의 매일 졸라대서 그 집에 뺀질나게 들락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오는 거 불편하지 않아? 너무 좋은데요? 오면 형님이랑 애들이 아기도 다 봐주잖아요. 그동안 전 쉴 수 있고. 그러면 더 자주 와야겠네. 제발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동서가 둘째를 낳고 그 아이들이 크고 학교에 가고 그러는 동안 쭉 말이에요. 그런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또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어떡해요? 목소리에서부터 이미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어요. 심상치 않은 동서의 목소리에 제가 손을 덜덜 떨며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애 아빠가 암이래요. 서방님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재검사했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피곤한 모습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회사 일이 그만큼 힘든가 보다 하며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동서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겐 제가 이야기했어요. 서방님이 동서 말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말하기 힘들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몇 길에 얼마나 됐대? 남편은 저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당연하죠. 친동생이니까요. 한참을 울던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었고 저는 정말 힘들게 대답을 했었어요. 꽤 많이 진행됐다나 봐. 병원에선 당장 수술은 힘들고 일단 항암으로 암의 크기부터 줄여보자고 했다더라고. 절망적인 제 대답에 남편이 멍하니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입원한 서방님을 찾아갔었어요. 본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많이 야위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며칠 전에 본 사람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유, 이런 일로 또 온 가족을 출동시키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속 썩일 거예요? 아유,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속상해들 마세요. 형도 울지 말고. 남편은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폭풍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방님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져만 갔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메말라 갔어요. 조금의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던 저희는 서방님이 암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선 도저히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모두 서방님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 판정을 받은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서방님은 세상을 떴어요. 아직도 늦은 새벽 그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저와 저희 남편은 언제고 들려올지 모르는, 그리고 절대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을 그 소식을 행여 놓칠세라 항상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잤거든요. 진동소리 한 번에 둘 다 순식간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발신자를 확인하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방님은 여기 같은 하늘 아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 도저히 못 받겠어. 남편이 목소리를 덜덜 떨며 휴대폰을 저에게 넘겨줬어요. 저도 못지않게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만큼은 아니었으니 제가 받았습니다. 네, 형님, 애아빠가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운전을 못하겠다는 남편 대신 핸들을 잡았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내내 모두들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젊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은 정말이지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라는 거.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늘도 무심하시지. 다 늙은 노인네부터 먼저 데려가시지. 아이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정말이지 단 한마디도 입으로 뭔가를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슬픔에 가득 찬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이 부모님에겐 정말 말하기 힘들어해서 신부님은 서방님이 아프다는 걸 아신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어하셨어요. 동서, 뭐 좀 먹어. 괜찮아요. 애들 봐서라도 제발 뭐라도 억지로라도 먹어.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한 첫째와 5살이 된 둘째가 영문도 모르고 엄마와 가족들이 울면 따라 울고 그러다 지쳐 자게 반복하고 있었어요. 동서는 여기서 넋을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 엄마만 보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이렇게 넋놓고 있음 쟤들은 어떻게 힘들고 버틸 수 없어도 버텨야 해. 동서 엄마잖아. 제 말에 동서는 다시 눈물이 나오는 듯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고는 마음에 다잡은 듯 밥을 챙겨 먹고 아이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정말 이를 악문 게 느껴졌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서방님의 장례를 치르고 정말 수시로 동서의 집을 들락거렸어요.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맛있는 걸 같이 먹으러 다니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취직 자리를 좀 알아봐야겠어요. 동서는 그 전에 하던 일이 전문적인 직업도 아니었고 학벌이 좋거나 확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이 될 확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되물었어요. 많이 힘들어? 내가 좀 빌려줄 수 있는데. 진심으로 돈을 빌려줄 작정으로 물었지만 동서는 정말 완강히 거절했어요. 평생 형님 도움받으며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응원한다고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동서는 일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사이에 복직했거든요. 아, 제 직업 이야기를 안 해드렸네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남편도 변호사고요. 남편은 국내 굴지의 로펌에 다니고 있어요.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실을 패스해서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딱히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결혼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둔 거였는데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저를 찾는 곳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허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직했습니다. 물론 남편만큼 큰 로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자리였어요. 물론 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지금 다들 잘 나가는 덕에 그런 취직 자리도 금방 얻을 수 있었던 거지만 나름 열심히 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혼 부분에서 제가 승소율이 높아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회사 전체 1등 되시겠어요. 연봉 협상도 완전 잘 되시겠는데요? 회사에서 입지도 점점 커지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동서가 그렇게 힘들게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걸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취직 자리라도 소개해주게 해줘. 형님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무슨 패야. 동서가 이러고 힘들게 다니는 게 나는 더 못 보겠어. 일자리도 소개를 받지 않겠다는 동서를 뜯어 말리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자리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저희 로펌은 아니었어요. 네 소개니까 그냥 면접이나 보자 했던 건데 사람이 야무져 보이더라. 일 잘할 거야. 꼼꼼하고 눈치도 빠르고 내가 또 그런 건 잘 보잖아. 누가 보면 동서 아니고 친동생인 줄 알겠다. 엄청나게 챙기네. 그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니까 너도 신경 좀 써주라. 알았다 이 기집애야. 처음에는 저희 회사의 일자리 알아보려 했는데 동서가 그건 도저히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동기가 대표로 있는 로펌을 소개해 줬습니다. 로펌의 역사는 길지 않았지만 동기가 판사 출신의 집안도 법조계에 잔뼈가 굵은 집안이라 빠르게 커지고 있는 로펌이었어요. 동서는 그곳에서 사무장의 보조로 취직이 되었어요. 월급은 다른 보조들보다 약간 많게 책정이 되었다고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동서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또 제 덕을 본다고 미안해할까봐 말이죠. 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형님이 신경 써주신 거 아니죠? 거기 대표가 돈이 많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월급이나 복지가 좋은 거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고 넘겼지만 말입니다. 동서는 기뻐했어요. 시간도 괜찮고 일자리도 좋은 자리였으니 말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곳에서 동서가 일한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는 게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안 좋은 소리라도 듣게 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동서가 누가 소개해줘서 취직을 했고 그런 건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다들 너무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고맙단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동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전혀요.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제가 물으면 무조건 좋다, 괜찮다만 반복해 말했지만 전 눈치로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긴 한가 보다 하고 말이죠. 회사의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생겼거나 일이 힘들거나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마저 제가 간섭하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서도 싫어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했어요. 저도 그즘 제 일이 바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찾아간 동서의 집에서 초등학생 조카가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엄마가 자주 울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 사진 보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처음에는 먼저 간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러나 했는데 조카가 요즘 들어 그런다고 말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할까 봐. 그래도 대놓고 물어보거나 그러는 건 재수 씨가 또 부담 가질 수 있으니까 당신이 슬쩍 한번 가봐. 동서 일하는 로펌에? 뭐 음식 같은 거 싸서 들고 응원차 왔다고 하면 되지. 아니면 지은 씨 회사기도 하니까 당신 친구 보러 왔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회사에 친구가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동서가 일하는 시간에 간식거리 사서 들고 동서가 일하는 회사로 갔어요. 그날은 마침 소송을 하러 나간 변호사분들이 많아서 회사가 좀 한산하다고 하더군요. 친구에게 동서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듣고선 동서가 일한다는 사무실 쪽으로 갔습니다. 같이 가지 왜? 대표랑 같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퍽이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아이, 그러네. 가기 전에 인사나 하고 가. 그래, 고맙다. 그렇게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후 친구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일한다는 사무실 바로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장님, 그만하세요. 내가 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아니, 이거 좀 놓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이혜민 씨 또 나 이상한 사람 만드네. 전에도 날 무슨 변태 취급하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동서가 상당히 곤란해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바로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를까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서의 직장에서 괜한 소란을 피우는 게 걱정스러워 고민하는 사이 문 안에서 동서의 작은 비명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진짜 왜 이러세요? 이 정도 내야 변태 소리 들어도 덜 억울하지. 그치? 이것 좀 놓으세요. 내가 그렇게 싫었으면 그만두던가. 너도 좋잖아. 좋으면서 이러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너 과부라며. 너 같은 여자들 내가 한두 번 보는 줄 알아? 좋으면서 싫은 척 하는 거잖아. 자꾸 비싼 척 튕길래? 전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요즘도 저런 직장 내 성희롱이 있구나 싶은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는 말들이 더 가관이었어요. 나한테 잘 보이면 직장 생활 더 쉽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런 거 바란 적 없으니까 제발 이것 좀 놓으세요. 나한테 찍혀서 직장 생활 고달프게 하고 싶어? 뭣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뻗대? 나 진짜 화내기 전에 적당히 하고 넘어오자. 어? 비싼 척 그만하고.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엔 동서와 그 사무장이란 인간 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겠죠. 그 사무장은 뒤에서 동서를 껴안듯 안고 있었고 동서는 그 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를 본 두 사람이 놀란 얼굴을 했어요. 동서는 지금 형님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을 지었고 그 사무장이란 작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니 정말 영문을 하나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 동서를 껴안았던 팔을 슬며시 풀더군요. 그리고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죠? 그 말에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싸늘하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장은 제 태도에 움찔 놀라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제가 손에 뭔가를 바리바리 싸서 들고 와 잡상인인 줄 아는 모양이었어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거죠?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아무나가 아니니까 들어왔겠죠.
제 그 말에 사무장은 다시 한번 움찔하고 놀라더군요. 제 기세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등장에 놀라 멍하니 보고만 있던 동서가 입을 뗐어요. 형님이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동서의 그 말에 사무장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겠죠. 조금 전까지 자신이 성희롱하던 부하 직원의 손윗동서라니. 뭐 보통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사무장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아줌마가 한 명 더 추가된 것처럼 굴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행동을 한 거겠지만 말입니다.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누가 문 열어줬어요? 경비 아저씨 잘라야겠네. 무슨 출입 관리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거야? 되레 화를 내더군요. 정말 너무나 뻔뻔한 그 모습에 혈압이 완전 올라서 하마터면 그 인간 얼굴에 들고 있던 음식들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엄청난 인내심으로 참았지만 말입니다. 무슨 권리로 경비하시는 분을 잘라요? 그쪽에 여기 대표예요? 아님 인사과장이에요? 제 말에 저를 비웃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일을 못했으면 자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 정도 직위는 되고도 남거든요. 당장 당신 동서도 이 자리에서 자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잘라보세요. 제가 빈정거리자 사무장은 조금 놀라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겠죠. 중간에서 동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전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런 인간은 한번 무서운 맛을 봐야 했고 말입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사태 파악을 못하네. 이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잖아. 아줌마같이 앞뒤 모르고 그냥 뻗대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당신 동서 잘리는 거 보고 싶어 이래? 어디서 겁도 없이 설쳐? 어? 뭘 모르는 것도 그쪽 같고 겁도 없이 설치는 것도 그쪽 같은데? 지금 나 이거 다 녹음 중인 거 알아요? 제 직업병이 거기서 발현이 됐었거든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상한 소리 들었을 때부터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었습니다. 변호사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습관처럼 모든 증거를 남겨두는 일이 많아져 생긴 버릇 아닌 버릇이었어요. 제가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사무장은 좀 당황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뭐 어쩌게? 고소라도 하시게? 그래 해.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고 내가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아는 변호사가 몇 명이고 아는 검사 판사가 몇 명인데 그런 걸로 될 것 같아? 어? 이 아줌마야 멍청해도 정도가 있지. 이번엔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무서워하셔야 할 텐데.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돌았나? 하면서 사무장이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때릴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형님 변호사시거든요? 그만하세요. 사무장이 그 말에 움찔 놀랐어요. 많이 놀라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가다듬더군요. 뭐 아마 변호사 자격증 정도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그런 변호사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대형 펌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가 훨씬 더 백도 많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변호사라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리가 없죠. 그게 뭐? 어디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는 발에 채이는 변호사? 그럼 별 볼 일 없는 변호사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보아하니
변호사 동서 있다고 이 과부도 당신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한테 덤빈 거구만.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그러더니 동서를 보며 말하더군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 지금 이 시간부로 해고야. 동서가 놀란 얼굴로 사무장을 바라봤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유가 뭔데요? 해고 사유. 이거 부당 해고로도 걸 수 있는 거 알죠? 어디 한번 걸어보라니까? 이 로펌 대표님이 나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 펌 대표님이 전직 판사 출신의 집안 대대로가 다 판검사라 이 바닥에 모르는 사람 없고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친한데 아줌마 같은 이름도 모르는 변호사 따위가 하는 말에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웃기고 하찮고 기도 차고 그렇더라고요. 들고 나온 그 뒷배란 사람이 제 친구인 것도 너무 웃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도 제가 기도 죽지 않고 픽 비웃자 사무장이란 작자는 그제야 조금 사태 파악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다가 이 로펌의 대표이자 방금 사무장이 자신의 백이라고 한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여기로 좀 와줘야겠어. 괜찮아. 제가 그러고 전화를 끊자 사무장은 뭐하는 듯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뭐, 남편한테 전화라도 걸었어? 아줌마들은 꼭 지가 분리하면 남편 부르더라? 이 시간에 남편이 올 수 있으면 남편분도 꽤나 한가하신가 봐요. 하면서 이죽거리더군요. 당장이라도 그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앞으로 그자가 당할 일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명상 아닌 명상을 하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 친구이자 이 로펌의 대표인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오지 말라더니 또 오래? 그렇게 말하며 친구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무장은 급하게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친하다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사무장이 놀란 얼굴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런 사무장을 가만 보다가 친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에 철저한 성격 아니었어? 제 그 말에 그 방에 있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동서도 제가 대표랑 친분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그 로펌에 아는 지인이 있어 소개해준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무장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자 사무장은 정말 놀라 실시간으로 굳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큰일 났다 싶은 감정을 느끼는 게 저에게까지 보일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무장이란 사람이 일개 직원을 이렇게 성희롱하고 함부로 대할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 그 말에 친구가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사무장은 움찔했고요. 뭐? 친구가 그렇게 말하며 사무장을 바라보자 그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물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한 대 때리고 싶어지는 말들 뿐이었지만 오해세요. 제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한 번뿐입니다. 바로 사과를 드렸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자존심을 못 굽힌 제 잘못이 맞지만 그래도 오해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뭘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다 녹음하고 있다고. 사무장은 그 말을 떠올린 듯
인상을 팍 쓰며 작게 욕을 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동서를 데리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오늘 녹음했던 녹음 파일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와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동서는 말하기를 망설인 듯 보였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이런 문제는 동서뿐 아니라 그 전 그리고 그 후에 있을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해야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줘.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동서는 말하기로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선 여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화가 나다 못해 당장이라도 다시 올라가서 아까 던지지 못한 음식들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어질 만큼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모르는 게 있으면 많이 물어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자신이 사별했단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듣고 와서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절한 사람인 줄만 알고 그런 쪽으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깨닫는 순간 그 사무장이란 작자는 어깨에 아무렇지 않게 손을 올리고 뒤에서 실수인 척 껴안고 하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말이죠. 그게 불편해서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생사람을 왜 잡고 그래? 왜 사람은 변태 취급해? 하면서 난리 쳤다더군요. 되레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랬을 게 뻔했습니다. 사무장이란 작자는 그렇게 은근슬쩍 성희롱 시도를 계속해왔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에 동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이런 식의 접촉이나 자꾸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말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듣는 내내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곤란해할까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사람 관리 제대로 못했네. 그 사무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 조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그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을 거란 보장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사무장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나가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한 마음에 동서와 함께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짜고짜 고개를 숙이고는 무릎을 꿇더군요. 그날 저를 대했던 그 태도의 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 눈엔 다 연기로 보였지만 말입니다. 저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짓을 저지른 걸 알고도 안 자르는 회사가 있으면 그건 고소당해야죠. 그리고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닐 텐데요. 그제야 사무장은 동서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더군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제가 회사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께 이야기 한번 잘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회사 잘리면 안 돼요. 인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 있게 들리겠어요? 그렇게 막말을 해대던 사람이 말입니다. 동서도 받아주기 싫어했어요. 사과는 당연히 받아야 하니 받은 거고 용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저도 동서도 별로 용서할 마음 용서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시 일하게 될 수 있지도 않을 텐데요. 김 대표 성격 몰라요? 아니면 칼같이 아닌 거? 그래도
친구분께서 잘 말씀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럴 마음도 없지만. 결국은 자신의 복직을 위해 사과를 하러 나온 거였더라고요. 그 속이 빤히 보이는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듣지도 않고 일어섰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보자 하고 나온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일진 저도 몰랐거든요. 사실 전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긴 했었는데 동서가 그날 이후 그래도 사과는 했고 또 직장에서까지 잘렸으니 그렇게까진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런 인간은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데 더 얽히기도 싫어요. 당사자가 그러고 싶다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그럼 동서 뜻대로 하자. 그렇게 그 사건은 그냥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사무장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이야기를 각색까지 해가며 말이죠. 그 사실은 동서가 전화로 알려줘서 알았어요. 형님, 인터넷에 올라온 저희 글 보셨어요? 그때 제가 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보겠다고 했는데도 동서는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동서가 보내준 글을 읽게 되었어요.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까지 서울의 한 로펌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전 오늘 이곳에 저의 부당 해고에 대한 억울함과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고발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글은 온통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평생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일했던 로펌도 제 능력을 인정받아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스카웃되었던 곳이고 그곳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래라면 저희 펌에 취직이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직원이 어느 날 신입이라고 저에게 배정되었고 전 궁금한 것들이 많긴 했으나 다 사정이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일을 도왔습니다. 은연중에 동서가 낙하산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사무장이란 작자가 할 말은 또 아니었죠.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외롭고 힘들게 아이들을 키운다기에 이것저것 챙겨줘가면서 일을 가르쳤어요. 일이 많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도 늘 남들보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일을 버거워하는 것 같으면 제가 2배로 일했습니다. 제 퇴근 시간이 늦어져도 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동서는 그렇게 배려받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이래저래 일부러 늦게 퇴근시킨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남으면 치근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인간이 올린 글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의 이런 마음을 아마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고백 아닌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몇 번이고 밝히며 설득도 해보고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문제는 자신에게 별일이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안 괜찮은데 말입니다. 그것도 반대였어요. 동서가 여러 번 거절했었고 사무장이 유부남인 거로 걱정하지 않아도 했었다고 말했다 들었거든요.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없이 거절하자 그분은 저에게 앙심을 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인 자신의 동서와 짜고 저를 자신을 어떻게 해보려다 실패한 파렴치한 성희롱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변호사란 동서분은 저희 로펌 대표님과도 아는 사이시더군요. 그래서 전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전 한순간에 백수가 되었고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힘들어졌어요. 게다가 업계에 소문이 나서 전 더 이상 일자리 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변명이라도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들이 저보다 더 가졌고 더 기득권층이고 더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 말이죠. 사무장은 교묘하게 사람들이 분노할 지점에 포커스를 맞춘 글을 썼어요. 기득권층의 차별, 그리고 낙하산, 억울함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전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들의 사과와 부당하게 실직한 저를 복직시켜 주실 것, 이거 두 가지면 됩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글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간간히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한 번에 회사에서 잘리냐. 이건 상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와 같은 정상적인 반응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차별, 낙하산, 기득권 이런 단어들에 꽂혀 화를 냈어요. 정말 많이 말이죠. 네티즌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적으로 그 사연 속 로펌이 제 친구의 로펌이란 사실이 금방 밝혀졌고 친구의 배경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더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정말 대대로 기득권층이었으니까요. 이때다 싶어서 품었던 불만들을 죄다 풀듯 사람들은 욕을 했어요. 그 지경이 되자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겠더군요. 원래 녹음본 같은 건 공개적으로 오픈하면 나중에 소송이 진행됐을 때 저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망설이긴 했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과도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동서의 신분이 나올 만한 곳들은 일부 드러낸 다음 녹음본을 인터넷에 풀었습니다. 화제가 되는 그 로펌 해고 사건의 전말이란 제목으로 말이죠. 그 녹음본의 음성은 적나라했고 또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금방 사람들 사이로 퍼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무장이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 욕을 먹었던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곧장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그 사무장에게 성추행당했던 피해자입니다. 저도 성희롱 당했어요. 저에게는 일자리 놓고 매번 밖에서 만날 걸 요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저러고 억울함 호소하는 게 너무 뻔뻔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사무장에게 피해를 봤던 여성들이 우르르 나타난 겁니다. 이건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일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사연들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만지고 시도 때도 없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되레 화를 내면서 절 과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분이 그런 짓 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직급이 저희보다 높았기도 했고 매번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취직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입을 다물었었습니다. 저는 집이 가난했는데 그걸 이용했어요. 말 잘 들으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를 수 있다고 하며 말이죠.
전 그곳을 정말 계속 다니고 싶었거든요. 월급도 다른 회사들보다 많았고 그 문제만 아니면 너무 좋은 회사였으니까요. 그래서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자식이 저에게 했던 문자 같은 것들 다 증거로 남아있어요. 혹시나 해서 안 지웠는데 이게 이렇게 쓰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그 사모장이란 작자에게 당한 여성들이 계속 나타나며 폭로했어요. 그 바람에 사모장은 정말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첫 폭로자가 나타났을 때도 물론 그랬지만 그게 둘이 되고 셋이 되면서 이 사건은 정말 세간의 주목이란 주목은 다 받는 사건이 되었어요. 게다가 피해를 보고 폭로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란 점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더했습니다. 가난하거나 어디에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저희 동서처럼 남편과 사별에 혼자 된 여자란 점에서 말입니다. 제가 고소를 하고 사람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무장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올렸던 글을 싹 다 지우고 어디로 갔는지 쏙 숨어버렸어요. 아니, 그 인간은 그냥 글 안 올리고 조용히 살다 잊힐 때쯤 다시 취직을 하든가 아니면 업계를 떠나서 다른 직종으로 일구했으면 될걸. 잘못한 것도 이렇게나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인터넷에 글 쓸 생각을 다 했을까? 야, 넌 이 일을 이렇게나 오래 해보고서도 모르냐? 원래 가해자들이 더 뻔뻔해. 그리고 지가 한 잘못은 금방 잊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또 이렇게 다시 깨닫는다.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그리고 그 사무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만날 수 있었어요. 고소했고 재판이 열렸으니까 말이에요. 다시 만난 그 사무장은 그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은 쪽 빠져서 초췌해져 있었고 어딘가 상당히 아파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구른 노하우로 법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진 않고 실제로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게 그를 용서해 줄 이유는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언을 무기로 공격했어요. 변화는 국선이더라고요. 듣기론 돈이 없어 국선을 쓴 것 같지 않았고 아마 변호사를 직접 공격한 건이라 아무도 수임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소송에서 참패했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인을 건든 일인데다가 피해자가 워낙 많았으니 처벌은 더 엄하게 내려질 게 분명한 건이었어요. 소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사무장이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제가 한 일 치고 너무 과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 없으세요? 그 말에 제가 그를 비웃었습니다. 죄의 크기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당신이 한 짓은 누군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기도 해요. 그걸 왜 그쪽이 과하니 많이 하면서 판결을 이미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듣기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두에게 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스스로 자처해서 말이죠. 보통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실형까지 사는 일은 거의 없는데 워낙 피해자가 많은 데다 거짓말로 저와 저의 친구 그리고 동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등등이 고려되어 실형이 내려졌어요. 그는 정말 망한 겁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피해 여성분들이 감사하다고 제 손을 잡아주는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성분들을 돕고 싶다는. 내가 인권 변호사 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 질문에 남편은 상당히 의외라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 사건이 진짜 당신 인생에 있어 엄청난 전환점이 된 것 같네. 난 찬성이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당신 하고 싶은 일 생긴 거 처음 아니야? 맞아요. 남편 말대로 처음이었어요. 전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어요. 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많은 여성분의 제보를 받으며 처참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그런 일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빠듯해서 말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도 제 인생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 말이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최희정이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요즘 전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절망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청승맞게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기분도 뒤숭숭해서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삼녀의 둘째로 자랐습니다. 첫째 언니는 저와 6살 차이가 났고 바로 아래 동생들은 차례대로 남동생 하나가 저랑 1살 차이, 막내 여동생이 3살 차이였죠. 좋은 말로도 집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거 제대로 입어본 적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식구가 총 6이나 되는 집을 풍족하게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은 없는 분들이었고 그렇다고 몸이나 위탁할 제대로 된 친가, 외갓집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는 당장 부모님의 생계 능력이 없어지는 이상 바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내심 그런 집이 너무 싫어 엉엉 울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들 학교 간다고 예쁜 분홍색 책가방, 누가 봐도 새로 산 옷을 입고 왔는데 저만 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옷을 입고 천이 벌써 군데군데해진 책가방을 들고 갔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친구 하나가 대뜸 너희 집은 돈 없어? 라며 질문했던 게 어린 마음에 어찌나 가슴 깊이 남았는지 그날 집에 와서 동생들이랑 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온 언니가 보이자마자 옷자락 붙잡고 훌쩍거렸고 언닌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부모님에게서 쥐꼬리만큼 받는 용돈을 모으고 모아 저에게 새 책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어릴 때야 그런 구체적인 사정까진 잘 모르니까 그냥 새 책가방이 생긴 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야 언니가 그만큼 저를 신경 써줬다는 걸 알았죠. 희정아, 앞으로도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언니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생각해보면 언닌 나이는 어렸지만 마치 엄마 아빠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일을 하시느라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 들어오시곤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 동안엔 언니가 저와 다른 동생들의 보호자였거든요. 먹을 만한 반찬이 있을 땐 쌀밥 따끈하게 만들어 상을 차려주기도 했고 집에 마땅히 찬거리가 없을 땐 라면에 쉰김치가 전부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땐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언닌 본인 입에 들어가는 건 신경 안 쓰면서 저랑 동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일일이 신경 쓰고 가끔 고기라도 먹게 되면 살 많은 부분은 무조건 저랑 동생들에게 주고
본인은 비계만 붙어있는 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머리가 크기 전엔 그런 언니의 배려를 몰랐다곤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언니가 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제가 중학생의 시절에는 언니가 딱 성인이 됐던 애라 언니는 기다렸다는 듯 돈을 벌기 위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요. 엄마랑 아빠 고생하는 꼴 저는 못 봐요. 저도 이제 같이 일할래요. 까무룩 잠들었다 갈증이 났겠을 때 늦은 시간까지 자고 있지 않던 부모님과 언니가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언니가 부모님에게 저런 말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언니가 그 말을 하고 한 달이 채 안 돼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예상치도 못한 사고였고 저희 가족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눈물은 줄줄 나는데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아닐 거야만 반복하며 갔어요. 흰 천이 덮인 아버지를 보고 나서야 받아들일 수 있었죠. 안 그래도 힘들었던 집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당연히 더욱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심 때문인지 엄마는 급격히 몸이 약해져 예전만큼 일을 할 수 없었고 언니가 아무리 일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일하던 분만큼 돈을 더 벌어올 수 없었으며 둘째인 저도 아직 학생,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직 어렸기에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얼마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언니는 돌연하던 일들을 거의 그만두고 갑자기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이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였죠. 엄만 당연히 말렸습니다. 공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하는 소리니?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난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 돈 버는 꼴은 못 본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저도 몇 년 뒤면 성인이 되고 밑으로 동생들도 2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돈을 안 벌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몸 누이고 있는 것이 힘들다며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엄마를 설득했죠.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언니의 고집에 밀려 언니를 공장으로 보냈지만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엄마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지만 아마 엄마는 언니가 당신의 아픈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저와 동생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저희를 돌보고 아빠가 돌아가셔 집안이 더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처럼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언니였으니까요. 당연히 엄마에게 서운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어려 빨리 언니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언니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엄마가 식당 일을 하느라 집 밖에 있을 때 학교 다녀오고 집에서 있을 때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희정이 너무 잘 컸네.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님이랑 언니도 돕게 됐지? 언니는 공장이 멀리 있어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왔는데 설거지며 청소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늘 저렇게 칭찬해 주었어요. 언니를 자주 보지 못하는 게 슬펐지만 올 때마다 언니가 칭찬해 주는 건 기뻐서 내심 더 신경 써 청소기를 돌리고 그릇들을 씻었습니다. 그나마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면선 저도 암암리에 할 수 있는 작은 알바들이 생겨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알바를 했어요. 대신 알바에 대해 엄마가 안다면 분명 속상해할 것이 뻔했기에 혼자 몰래 모아두면 동생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언닌 공장에서 매일 뼈 빠지게 일하며 집으로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저와 동생들도 잘 살지 못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언니가 공장에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부턴 아주 잘 사는 애들만큼은 당연히 아니더라도 계절별로 새 옷 한두 벌 정도는 사입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마 언닌 전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내는지 언닌 달에 한 번 볼 때마다 늘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던 옷들이었죠. 저에겐 언니의 그 낡은 옷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입고 온 옷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언니는 그조차도 몰랐나 봅니다. 근데 전 당시 언니가 준 돈으로 엄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순간 슬픔이 치밀어서 언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당연히 언닌 왜 우냐고 놀랐죠. 이유를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른이 돼서 얼른 언니를 도와줘야겠다고요. 언니를 해방시켜 주겠다고요. 언니는 꽃다운 20대를 모두 저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고부턴 함께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곤 했지만 언니는 희정아, 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요새 엄마 몸 안 좋으시니까 알바할 거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엄마 돌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 라며 제가 일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이라도 버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동생들도 고등학생 정도는 된 상태라 집안 상황이 어떤지 잘 알아 자기들이 먼저 나서 빨래도 개고 저처럼 집안일을 도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온 가족이 다 집을 위해 노력하는 성품을 타고난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한 명이라도 엇나갔다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힘들기만 할 것 같은 나날 와중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늘 고생만 하던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형부라고 집에 누군가를 소개해 주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가 희정이구나. 듣던 대로 예쁘게 생겼네. 형부는 수더분한 인상에 참 착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를 할 때도 엄청 어른스럽고 엄마뿐 아니라 저와 동생들에게도 말을 걸어주며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었기에 인상도 좋았죠. 엄마도 형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엄마는 언니가 보내준 돈을 늘 조금씩 모으고 있었고 언니 결혼식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를 입게 해주겠다며 그 돈을 전부 썼습니다. 동생들이랑 저도 나름대로 모은 돈을 모아 언니에게 결혼 선물을 했죠. 저희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던 언니 모습.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저도 이미 어엿한 성인이었고 조금 있으면 동생들도 다 자기 몫은 할 줄 아는 성인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언니와 결혼한 형부는 원래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에 언닌 언니 나름대로 형부를 보조하겠다고 모은 돈을 형부에게 주곤 했지만 형부가 매번 얼마가 모자르다면서 언니에게 더 요구를 했고 언제부턴가는 언니의 혼자만의 힘으로 형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게 되었던 것 같아요. 희정아, 언니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언니가 면목이 없긴 왜 없어. 언니가 그동안 우리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무슨 일인데 그래. 진정하고 말해봐. 네 형부가 사업하는데 자꾸 돈이 필요하다네.
그동안은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 했는데 도저히 내가 더 줄 형편이 안 돼서 되도록 가족한테 손 안 벌리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언니는 미안함 때문에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동생들도 다 일찍이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었고 모두가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희는 망설임 없이 모은 돈을 전부 취합해서 언니에게 보냈죠. 그러나 형부의 사업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 나서도 다달이 집에 왔지만 올 때마다 안색은 창백했고 몸은 빼빼 말라갔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언니가 건드리면 툭 부러질 정도로 말라가는 걸 보자 내심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심지어 언제부턴가는 늘 함께 오던 형부도 없이 혼자 집에 오고는 했죠. 언니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도 저희의 삶이 있었기에 솔직히 매일같이 언니 걱정을 할 순 없었어요. 너무 연락이 안 되면 가끔 전화하긴 했지만 언제부턴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면서 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굳이 먼저 연락을 거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 승민 씨가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에게 언니 전화가 왔고 마침 저희 가족이 다 집에 있었기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자 근처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엄마를 부르짖으며 엉엉 울었죠. 너무 놀란 저희는 단체로 택시를 타고 언니가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텅 빈 집에서 눈물만 쏟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집안에 형부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저희 말에도 언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진정을 시키고 난 후에야 언니는 이야기를 했죠. 형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요. 처음엔 며칠간 집에 안 들어오는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생각해서 언닌 굳이 형부를 찾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냥 가끔 가다 메시지로 안부 문자만 남기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형부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언니 몇 번이고 전화를 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형부는 단 한 번도 언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언니가 자는 새에 형부가 집에 잠시 들어온 모양인데 자기 짐을 다 싸고 미안해라고 적힌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닌 자신이 형부의 아내인 만큼 자기가 나서 형부를 찾아야 한다며 전단지만 몇백 장을 프린트해서 매일같이 동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왜 먼저 집 나간 형부를 찾아야 하냐며 언니를 만류했지만 언니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언니가 하도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저랑 동생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언니를 따라 형부를 찾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형부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점점 마음속으로 형부를 포기하고 있었지만 언니는 매일같이 전단지를 붙이고 여기저기 동동거리며 형부를 찾았습니다. 그러기를 딱 3개월. 드디어 형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저희들도 덩달아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부는 살던 곳에서 좀 떨어진 야산에서 혼자 세상을 등진 상태였습니다. 등산객 한 명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마침 언니의 전단지를 본 경찰이 언니에게 연락을 하여서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언니는 정말 온몸에 물이 빠져 죽을 것만 같이 울어댔습니다. 저희 역시 비록 이래저래 사업한다고 언니를 고생시킨 형부였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잘 대해주던 모습이라든가 언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같이 마음이 아파져서 언니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형부의 장례를 치르고 언닌 살던 집을 처분하고 엄마가 사는 작은 주공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언닌 형부를 화장하고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난 이후엔 줄 끊어진 인형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장례식까진 언니가 잘 버틴다 싶었는데 충격이 너무 컸던 건지 언니는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공장도 다 그만두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조차 거부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언니를 끌고 내려간 정신과에선 우울증 상태가 심각해서 반드시 꼬박꼬박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언니는 약조차 거부했어요. 스스로 우울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나 동생들 중 한 명이라도 같이 살고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나 남동생, 여동생 모두 각자 일을 하느라 그 근처에 원룸을 잡아둔 상황이었고 출근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언니를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언니는 괜찮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버는 돈의 일부를 꼬박꼬박 엄마에게 생활비로 보내며 간간히 언니의 안부를 묻는 것뿐이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엄마는 식당 일도 그만두셨습니다. 혹여나 언니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러셨을 것 같았어요. 말로는 집에서 언니를 돌봐야 한다고 하셨지만요. 그 모습을 보며 언니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직감했고 평일엔 시간을 내기 힘들었지만 주말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집에 들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 역시 너무도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연로한 몸으로 젊은 언니를 돌보는 게 힘들기도 한 것 같았지만 무엇보다도 엄만 언니가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태어나 사는 내내 고생만 하다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불쌍한 우리 유정이 애미애비 잘못 많아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저나 동생들이 들릴 때마다 엄마는 언제나 언니한테 미안하다면서 울었습니다. 저희 역시 언니에게 돌봄을 받아온 동생들로서 엄마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에 애써 눈물을 참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일 이 심성곱고 착한 언니가 다른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이 없진 않았을까? 언닌 집의 가난함과 밑에 딸린 동생들로 인해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저와 남동생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사정상 혼자 살 때보다 더 멀리 이사를 가야 했어요. 여동생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난 결혼도 안 했으니까 내가 최대한 엄마 근처에 살게. 라면서 엄마가 사는 주공아파트 근처에 원룸을 잡고 살아 조금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동생도 늦게까지 일을 해서 힘드니 자주 본가에 들릴 수 없었죠. 그래도 최소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빨리 들릴 수 있다는 게 위안 아닌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삶을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파출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파출소인데 혹시 김옥래 씨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희 엄마인데 무슨 일 있나요? 여기 강원도 속초인데 어머님이 이곳에 계셔서 현재 경찰이 보호 중입니다. 네? 급히 회사 반차까지 내고 남편과 함께 속초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속초엔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대체 엄마가 왜 거기까지 갔나 싶었죠. 몇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차를 타고 속초에 가서 엄마가 있다는 파출소에 갔는데 경찰분은 엄마가 치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엄마가 지갑 안에 신분증과 제 명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었다고 했죠. 정신없이 엄마를 태우고 집에 돌아온 뒤 다음날 날 밝자마자 병원에 갔고 선생님은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 그만 너무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몇 번의 징조가 있긴 했었어요. 예전에 언니의 소식을 알기 위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가 몇 번 전화를 받지 못하셨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핸드폰은 냉장고에 뒀지 뭐냐? 엄마 치매인가 봐. 아니 글쎄 요리한다 뭐한다 하고 냉장고에 핸드폰을 두곤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 그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한참 찾았지 뭐니? 뭐? 핸드폰은 냉장고에? 아, 엄마가 그런 실수도 해? 별일이 다 있네. 엄마도 이제 나이 먹긴 했나 보다. 엄마, 어쨌든 핸드폰 꼭 옆에 두고 있어.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는 엄마도 농담 삼아 치매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엄마가 치매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셔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나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엄마를 병원에 빨리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극심한 후회가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제고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했어요. 그건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얼른 대책을 세워야 했기에 다들 정신을 수습하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었어요. 언니, 엄마, 내가 일하는 요양원에 맡겨. 내가 엄마 돌볼게.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진 이상 일단 동생 의견대로 엄마를 요양원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무조건 싫다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어요. 가기 싫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엄마는 언니 때문에라도 언니를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계속해서 언니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유정이. 엄마를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억지로 요양원에 끌고 갈 수도 없었고요. 하는 수 없이 동생이 일하는 요양원에서 시간이 나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뒤부터는 정말 매일같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괜찮았다가 괜찮지 않았다가를 반복했어요. 어느 날은 저희를 못 알아봐서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대신 전화를 받아 상태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은 날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엔 자연히 슬퍼지더라고요. 당장 엄마가 치매로 고생하고 있으니 언니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안을 했어요. 저기, 여보 있잖아. 우리 언니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엄마랑 언니를 함께 두기엔 위험할 것 같아서 엄마가 이제 언니를 돌볼 수도 없고 언니 우리 집에 들여 같이 살면 안 될까? 사실 남편 입장에선 너무도 불편한 일이었기에 얘기를 꺼내는 것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행히 괜찮다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어렸을 적 얼마나 나를 돌봐주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것이었죠. 전 남편을 덥석 안으며 고맙다고 몇 번을 말한 후 기쁜 마음으로 언니를 데리러 갔어요. 그런데 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난 싫어, 희정아. 언니, 남편도 괜찮다고 했어. 다 허락받고 온 거야.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몇 달만. 어? 몇 달만 같이 지내자. 우리 옛날처럼 다정하게. 싫다고 했잖아. 희정아, 언니 예전보다 상태 좋아졌어. 이제 병원도 다닐 거고 약도 꼬박꼬박 먹을 거야. 조금 더 좋아지면 일도 나갈 거고. 그러니 내 걱정하지 마. 언니,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언니 제발 나랑 같이 가자. 어? 부탁할게. 희정아, 언니 정말 약속할게. 언니 저번에 남편 기일 때 생각 많이 해봤어. 내가 훌훌 털고 잘 사는 거 보여줘야 그 사람도 하늘에서 안심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심한 거야. 언니 병원 다닐 거야. 의심되면 네가 확인하면 되잖아. 언니는 갑작스레 제게 병원에 가겠다며 처음으로 형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형부 얘기를 하면서 변할 거라고 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일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언니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언니를 얼싸안았고 잘한 결정이라며 언니를 토닥였습니다. 물론 오면서 언니를 그 집에 두고 오는 게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언니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대신 요양보호사에게 웃돈을 주면서 가볍게 끼니만 챙겨줘도 되니 언니도 좀 부탁드린다고 우울증이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엄마에 이어 언니까지. 아유,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따뜻한 성정을 지닌 요양보호사님이 계셔 덕분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우울증이 극심해지고 나서부턴 휴대폰도 없애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기에 언니의 소식을 들으려면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언니는 휴대폰도 만들고 병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전 엄마를 통화하지 않고 언니와 통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언니의 이런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한 번은 언니가 다니는 병원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도 언니가 조금씩 의지를 찾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저도 모르게 진료실을 나오면서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언니에게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언니의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했고 언니가 저희를 돌보고 키우느라 늘 자기 옷은 못 사입고 살았던 게 마음에 걸렸던지라 늘 언니한테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언니한테 그렇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나랑 오늘 딱 하루만 놀러 가자. 나 언니랑 밖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싶고 그래. 처음에 언니는 많이 망설여 했어요. 언닌 밖에 나가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전 언니가 내킬 때 언제든 같이 나가자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심 그날만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실은 언니가 우울증에 걸리고 방 안에 갇히기 시작한 이후부터 늘 언니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언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을 겪고 혼자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제가 언니에게 도움도 위안도 되어주지 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이죠. 언닌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데 전 저 살기 바쁘다고 언니를 찾지 못하고 혼자만 잘 산 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지금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늘은 왜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건지. 언니는 그 이후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자고 했던 게 부담스러웠던 건지 이상하게도 제 연락만 받지 않았어요. 언니에게 부담을 주려 한 게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언니한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싶었죠. 언니, 나 희정이야. 잘 살고 있어? 난 요즘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오늘 언니 좋아하는 달고나 해 먹었는데 언니 생각이 많이 나네. 언니, 언제든 좋으니까 한번 전화 줘.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발신자는 언니였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가 조금은 쾌활한 목소리로 잘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희정아, 잘 지냈지? 언닌 잘 지냈어. 요즘 언니가 전화 못해서 섭섭했지. 미안해. 아니야, 언니. 이제라도 연락 줬으니 됐어. 언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마음은 좀 어때? 언니 요즘 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요 앞 산책로 돌면서 운동도 하고 있어. 엄마도 보살펴 드리고 있고. 그래? 언니가 산책로를 돌면서 운동까지 한다고 하니 새삼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전 운동이 마음에도 그리 좋다며 너무 잘하고 있다고 듬뿍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그토록 기다리던 말을 꺼내었습니다. 같이 놀러 가자고요. 대신 멀리는 말고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너무 멀리 가는 건 좀 무섭고 가까운 데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괜찮아? 전 그것만으로도 좋았기에 무조건 좋다고 하고 신이 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언니와 얼마 만에 이런 날을 보내는 건지 다정히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서 길거리에 파는 떡꼬치를 먹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옷을 구경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평범한 일상일 테지만 저희 자매에겐 아니었습니다. 전 언니와 함께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언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확실히 무서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제가 손을 꼭 잡아주니 안심이 되었는지 잘 걸어다니곤 했어요. 또 저는 언니에게 그토록 사주고 싶었던 옷도 한 벌 해주었지요. 희정아, 다 좋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언니가 지금껏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깟 원피스 한 벌로 그래?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런 거 100벌도 사줄게. 근데 진짜 이쁘다. 언니한테 너무 어울려. 우리 언니 몸매 짱인데? 언니는 제 농담에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처럼 기특하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언니의 손길에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했던 어렸을 때로 마치 돌아간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니와 그렇게 헤어지고 오랜만에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샤워를 하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언니와 한번 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엔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언니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거웠던 짐도 잠시나마 내려놓은 듯 했고 그저 힘든 일 많이 겪고 고생 많이 했던 언니가
이제 이렇게만 무탈했으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급히 엄마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정말이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을 알아보시다가도 못 알아보시고 누구냐 물을 때도 있었어요. 언니가 괜찮은가 싶더니 이젠 엄마가. 다시 마음에 커다란 짐 하나가 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치매를 늦출 방도가 있나요? 저희로선 그저 엄마 옆에 있어드리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엄마를 웃게 해주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력했지만 그것만이라도 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날 전 엄마를 보고 언니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역시 엄마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 저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동생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언니와 대화를 이런저런 나누고 있는데 언니가 제게 갑자기 반지 하나를 주더라고요. 언니, 갑자기 무슨 반지야? 네가 저번에 옷 해줬잖아. 언니가 끼려고 산 건데 희정이 너랑 언니랑 손가락 굵기가 비슷하잖아. 너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 주는 거야. 좀 오래되긴 했어도 몇 번 안 끼워서 새 것 같아. 에이, 언니가 껴. 아직 예쁘고 반짝거리는데 언니한테 더 어울려. 예쁘고 반짝이니까 네가 껴야지. 언니 마음이니까 받아둬. 끼면서 언니 생각하고. 그때 알았어야 할까요? 언니는 영문 모를 말을 하면서 억지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서글프게 웃어 보였어요. 언니가 준 은반지는 제 거인 것처럼 꼭 맞았어요. 어쨌거나 언니한테 받은 선물이었고 언니가 하도 성화를 부리니 일단은 착용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달간 엄마도 언니도 많이 시달가지 못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며 저도 일을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출근, 퇴근하면 지친 몸으로 바로 잠자리에 들기 바빴죠.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땐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선 언니와 엄마 생각이 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딱 그날 하루만 엄마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전화는 항상 받으셨는데 하필 그날은 요양보호사가 평소보다 몇 시간 늦게 오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언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빠서 전화를 안 받는 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도 대체 왜인지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너무 걱정돼서 급히 반차를 내고 엄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꾸 하나 없었죠. 혹시 치매인 엄마가 혼자 집 밖을 나갈까봐 잠금 장치도 일부러 여럿 달아놓았고 외출은 꼭 요양보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119를 불러 초조하게 기다리다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전 바로 눈앞에 보인 광경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입에 거품을 문 채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고 엄마는 그런 언니를 푹신한 솜이불 위에 눕힌 뒤 이불도 한 장 더 덮어주고 밥을 차려와서는 언니의 입속에 밥을 넣어주려 하고 있었어요. 희정이 왔니? 그런 엄마가 절 보자마자 마치 정신이 있을 때처럼 환히 웃으며 저한테 왔냐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죽은 언니를 엄마가 더는 보지 못하게 제 가슴에 엄마를 품고 꽉 끌어안은 채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언니가 이렇게 가버린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언니가 남긴 유서에서야 몰랐던 그 내막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받았지만 우울함이 나아질 수 없었다고 해요. 날이 갈수록 형부 옆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로 인한 자책감과 우울감이 점점 강해졌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게 반지도 주며 선물을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고한 거라 해요. 언니는 유서의 마지막에 저희 동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말고 그저 고생했다고 말해달라고요. 그래서 전 유서를 품에 안고 언니에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언니가 죽은 후 엄마는 그제야 동생이 일하는 요양원에 순순히 들어갔어요. 아마 엄마는 자신이 언니가 세상을 뜰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고요. 엄마는 언니의 장례식장에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언니를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광경은 아직도 선합니다. 엄만 일어나지 않는 언니를 위해 밥을 차리고 따뜻하게 자라고 소미불까지 덮어준 장면. 어떻게 그 장면을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면회를 못 간 지 오래되었는데 동생이 돌보고 있다곤 해도 너무 죄송스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잘 이야기해서 몇 개월 안에 꼭 엄마를 저희가 돌보려 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떠나간 천사 같은 유정 언니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니, 사랑하고 고마워.